네, 안녕하세요. 빠쇼기 안녕하세요. 만남 사람들. 네. 네, 빠쇼기 만남 사람들. 오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 전문가 모시고 방송을 이야기 나가도록 할 텐데요. 이분은 제가 기억하기에 정말 성실하신 분이시고요. 끊임없이 이 시장을 연구하시고 그 시장에 맞는 부동산 투자를 해오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좀 혼란한 시장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규제도 있고, 매물이 줄어드는 것들도 있고, 입주 물량이 주는 것들도 있고, 또 주식 시장에 또 하락이었던 것들도 있고, 다시 또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시장이 펼쳐나갈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 관심층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계신 분은 어떤 좀 활동을 하고 계실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얘기들을 살짝 엿보는 좀 시간을 좀 가지고자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지금 이 시기에 최적임자가 아닐까 해서 제가 어렵게 바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람의 색상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람의 색상입니다. 이름으로 얘기하면 돼요? 바람의 색상님이라고 하면 돼요. 바람의 색상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데 네. 아마 길어서 발음하시기 힘드시니까 네. 바색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바색, 네. 바색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블로그라든지 카페 활동들을 통해서 또 강의들도 꾸준히 해오시니까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듣고 좋으시면 또 자체적으로 강의도 하시는 분이니까 강의를 또 신청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결국은 이제 지금 주택 시장이 일단 어떤지를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생사님 같은 경우는 투자자이기도 하시고 또 부동산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부동산 시장을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하나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청취자 분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전문가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사실 제 의견도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 상승장이 적어도 3, 4년 이상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과거를 이제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17년도 초쯤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네. 17년도 초부터 19년도 말 정도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조심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17년부터 19년까지 아시겠지만 입주 물량이 많았어서 그렇죠. 그 공급 물량 때문에 심리가 흔들려서 수요층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한 번에 이게 시장이 심리라는 게 번지면 무서운 거라. 그렇죠. 원래 그래서 그렇죠. 시장이라는 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르르 무너질 수 있어서 17년에서 19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좀 있으니까 오르긴 오를 텐데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좀 조심해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그렇죠. 그렇게 조심해서 투자했으면 사실 결과가 썩 좋지는 않겠죠. 근데 공격적으로 투자했어야 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맞긴 한데 그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좀 조심하시라 보수적으로 해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근데 2020년도 초에 와서는 제가 제 수강생분들께도 말씀드리기를 이제 떨어질 이유가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주된 요인은 공급이랑 수요예요. 이거 다들 공급 수요가 중요하다고 수급이 중요하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수요를 심리랑 유동성으로 또 한번 나누거든요. 그래서 네. 공급, 심리, 유동성 이렇게 나뉘는데 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이미 쓰던 집들이 중고로 나온다던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공급 물량이 될 수 있는데 수요 쪽은 일단은 서울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만약에 서울에 집이 지금 200개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 수요는 300개, 400개가 넘어요. 그렇죠. 다들 서울에 사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서울에 못 사는 이유는 집이 없어서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도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가 있어도 수요가 성립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저는 수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심리는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가 무너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 매물들도 많이 나오고 심리가 무너져서 가격이 무너지면 분양 물량들도 줄기 때문에 심리는 공급 수요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년부터 19년까지는 요 심리적 요소 때문에 조금 공급 때문에 심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말씀드렸는데 20년에 와서는 유동성이 넘쳐 흐른다는 거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네. 코로나 터지자마자 주가에 삼성전자에 돈 몰린 거 보면 야 시장에 돈이 이렇게 많았어. 10월 정도로 돈이 모이는 거 보면 네. 유동성은 진짜 시장에 지금 엄청 넘치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이제 심리가 꺾이려면 뭔가 대외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대외 변수적으로 심리를 꺾일 만한 요소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공급인데. 그렇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이제 당분간은 공급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네. 그리고 그간 공급 물량을 쏟아내던 지방들도 몇 구역 빼놓고는 계속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항상 빠숑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상승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락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상승장에 베팅할 가능성이 높고 상승장에 베팅을 한다는 소리는 이 심리가 수도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소리거든요. 오를 만한 지역을 찾아다닌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계속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최소 3, 4년 동안은요. 특강을 그냥 들었네요. 미니 특강. 그거 진짜 야 이게 얼마나 연구를 하셨던 것들이 느껴지냐면요. 지금 짧은 3, 4년 동안의 얘기를 응축해서 다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어려운 용어 하나도 안 쓰셨죠.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렇게 알기 쉽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구도 많이 하셨고 내공도 있으시고 강의도 많이 하신 거예요. 아무튼 잘 나오셨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부터 19년도 사이에는 저도 공급 물량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통 이제 아무리 입지가 좋고 아무리 수요가 많다도 공급이 단기간 몰리게 되면은 조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충분히 우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안 꺾였죠. 네, 왜 그냥 심리가 안 꺾였을까요? 규제도 심지어 규제까지 했잖아요. 예. 네.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요. 네. 저는 이제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나왔던 정책 중에 제일 악수라고 보는 게 파리 대책 때 임대사업자 혜택 줬던 거랑 네. 그리고 이번에 임대차 3법을 낸 게 제일 악수라고 보거든요. 그 임대가 들어가는 말이네 둘 다. 네. 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파리 대책대로 돌아가면 파리 대책 때 되게 메인이 됐던 거는 대출 규제를 해서 대출 유동성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를 함으로써 이렇게 그 다주택자들한테 약간 과중과세를 하려고 네. 시도를 했던 부분이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딱 보면 일단은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수요 측면에서 보면 대출 규제를 하는 거는 수요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급에는 영향이 없고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에요. 그럼 수요를 줄인다고 했을 때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모르겠지만 그때 줄어든 부분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성은 그 시기에도 많았습니다. 유동성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줄여도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시장에 수요를 줄이는 타격을 많이 주지는 못했어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게 메인 포인트가 되는 건데 양도세 중과를 이제 대부분의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야, 양도세 중과하면 이제 집값 잡히겠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쉽게 받아들였을 때. 근데 이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요. 자, 양도세 중과가 되면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신축 공급에는 영향을 크게 안 미치겠지만 그 중고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집을 수익이 났는데 예전에는 4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됐던 걸 이제는 10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럼 누가 집을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죠. 그러니까 시장에 일반 매물이 안 나옵니다.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반대쪽 이제 수요 측면을 보면요. 앞으로 이제 내가 사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많이 떼갈 걸 알아. 그 수요 측면도 살짝 줄어들겠죠. 그럼 시장을 잡으려면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만 줄어들거나 공급은 가만히 있고 해야 그쵸. 되는데 이건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어드는 그 정책이에요. 사실 양도세 중과라는 정책은. 네네.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를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항상 양도세 중과랑 따라다니는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예기간입니다. 아. 유예기간을 그래서 이번에도 맞죠. 예. 17년도 8월 2일에 주고 18년도 4월 1일까지 안 팔는 사람은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예. 기회 주실 때 팔라고. 맞아요. 씩 웃으면서 두 분 나오셔갖고. 예. 그 진짜 미소가 좀 맞습니다. 많은 투자자들한테는 좀 회자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정책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정말 양도세 중과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그 유예기간 시기예요. 그 시기 동안은 당연히 공급이 겁나서 공급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그 분위기로 심리를 휘어잡았어야 되는데 파리 대책 때는 구멍을 줬죠. 임대사업자 되면 니네 유예기간 그 중과 면제해줄게 라고 해버리니까 다 임대사업자로 빠져나가니까 그 기간 동안 생각보다 공급 물량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매물이 중고 매물이 안 나오고 또 임대사업자를 내면 다들 아시겠지만 4년 8년 동안 최소 이제 실제로 세금을 생각하면 5년에서 10년은 묶여야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 나중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물건들이 아예 그냥 5년 10년으로 고정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렇죠. 전세 물량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집은 매수하고 싶은데 집이 물량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그때 기억해 보시면 매매가는 강세였는데 전세가는 점점 약세가 되고 있었어요. 왜냐면 물량은 전세가가 약세가 되고 있다는 소리는 물량이 꼭 부족하지는 않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물량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는 전세나 월세 물량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고 매매 쪽에서는 그런 정책 때문에 매매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매매가는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심리가 안 꺾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되게 정확히 말씀하신 게 진짜 그 당시는 또 임대 시장은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매매가 올랐잖아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리 대책 때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고 했던 정책이 시장의 매물을 잠기게 하는 효과를 갖고 왔다. 그리고 또 아까 임대차 3법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전 710이랑 617 대책까지는 투자자인 제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정책이긴 하지만 네.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사상 최고로 파워풀하지 않았을까. 거의 꽉 눌러놨잖아요. 11세 12% 나오는 순간 사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지도 말라. 예, 뭐 맞습니다. 그전에 또 팔지도 말라. 뭐 그런 거잖아. 보유하지도 말라 심지어. 그럼 뭐 어떡하는 얘기. 그래서 상당히 안정한지 이거는 폭락을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르는 데는 상당히 파워풀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다 말아먹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임대차 3법이 나와서 그 갱신권을 청구를 하고 누군가는 거기를 예를 들면 실수요자가 내쫓으려고 들어간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실수요자도 예전에 살던 집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전세로 나오거나 매매로 나올 거잖아. 그럼 사실 시장으로 봤을 때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진 않아. 똑같다라고 보통 주장을 하시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는 기본적인 주장인데 그게 사실 시장 전체에서 봤을 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데 살길 원합니다. 서울에 살길 원하고 메인 입지에 살길 원하는데 그러면 그 메인 입지에서 매물들이 돌아야지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 정권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약간 저는 이제 부동산 쪽뿐만 아니라 그 힘의 이동에 되게 힘을 쓰려고 하는 그런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이미 가지고 있던 권력을 좀 밑에 쪽으로 나눠주자라는 게 이번 정권의 큰 기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이 권력이 이동한다는 소리는요. 누군가한테 새로운 권력이 생긴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주인들의 권력을 뺏어갔잖아요. 임대인들의 권력을. 그럼 이 권력이 누구한테 생겼냐면 기존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한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서울이라는 좋은 아파트에서 4년 동안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4년이라고 하니까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예로 많이 나왔던 해외 사례를 들면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그 갱신권이 무제한이에요. 네네. 무제한이고 심지어 자식한테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아마 베네수엘라였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상속까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젊은 층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거기에 일자리가 많아서입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사실 일자리가 가까운 데서 사는 게 제일 효용적인데 나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거주하면서 늙을 때까지 좋은 입지니까 계속 전세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되죠. 그 상황에서 자식도 없는 한 가정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이 공실로 하나 나오죠. 그러면 그 젊은 층들이 거기에 다 몰려들죠. 그럼 당연히 물건이 하나니까 임대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길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4년 갱신권이 적용된 것도 4년 동안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이걸 포기해서 난 서울에 살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서울에 살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서울의 매물이 부족해지고 근데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경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그게 서울에서 폭등하게 되면 당연히 그게 옆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8억이었던 게 갑자기 10억이 됐어요, 전세가가. 그럼 옆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렇죠. 8억에 들어갈 수 있는 데들. 근데 거기도 이게 기간을 늘려서 사람들이 오면은 전세가 폭등이 안 일어나는데 모든 폭등은 단기간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이 순식간에 또 그 외곽 지역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전세 폭등이 또 일어나고 거기서 살던 사람은 또 옆으로 밀려나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전세적으로 퍼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줄어들고 혹은 또 급매로 내놓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네. 그리고 공실로 두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투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사실은 이번 장 초반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누구나 경험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자,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올라갈 거야. 근데 취득세 12%라도 이게 투자금이 많이 드는 것 때문에도 속상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건 쏟는 그냥 내버리는 비용이니까 나중에 팔 때 비용으로 차감해준다 하더라도 비용이잖아요. 아, 그럼요.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아까웠던 건데 일단 올라갈 게 확실하면 비용이 나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당연시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투자금 측면에서도 취득세 12%가 부담스러운 투자금이었는데 전세가가 올려주면서 그 부담스러움을 줄여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매매 수요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은 사실 투자장보다는 실수요자의 장인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없게 되면 이제 월세를 살 수밖에 없게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보유세 올리는 아까 마쇼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지도 말라라는 식으로 됐는데 이 상황에서 전세가 없는 거를 임대인들은 뻔히 알고 있는데 전세해봤자 사실 그 보유세 내는데 별로 보탬도 안 돼요. 게다가 전세도 또 그 환산해가지고 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월세로 돌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동안 집이 없었던 사람들은 내가 월세를 내면서 살 거냐 아니면 그 집을 매수할 거냐가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겠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세가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부동산만 독야청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더 매수세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월세를 내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집을 사서 이자를 내는 게 더 쌉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월세를 내느니 이자를 내고 집을 사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비용을 적게 들이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세를 봤을 때도 전세가 많이 올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4년 뒤에 전세 보증금을 2억을 올려줘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정도 예상이 돼요. 지금 주변 시세를 봤더니 나는 8억에 들어왔는데 10억이 넘었어 벌써. 그렇죠. 그럼 2억에서 3억을 마련해야 되면 매년 5천만 원 이상을 저축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만큼 내 생활의 폭이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내 생활의 질이. 근데 이자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내면 1년에 5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만 내면 돼. 그러면 실제로 이자는 그래도 쓰는 돈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3천만 원을 내고 내 집을 사서 내 삶의 질을 유지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비용 측면에서 전세보다 매수가 더 싸고 월세보다도 매수가 더 싼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결국 매수로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임대차 3법이 결국 이 베이스를 깔아주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실수요자들이 좀 더 가속화해서 매수세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어서 악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장을 보면은 이제 과거 장에는 아무리 상승 장애를 하더라도 중저가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의 맨 마지막에 움직이거나 예, 맞아요. 예, 안 움직이거나 그랬었는데 예. 지금은 중저가 시장이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도 모더게 뉴스도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거기 언급이 안 되는데 잠깐 멈춰있죠. 예, 거기는 거기 다른들의 시장이니까 뭐 신고가는 갱신했다는 기사가 맞아요. 간혹 나오긴 하지만 거의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중저가 지역 중저가 아파트들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유를 바람의 새사님께서 완벽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해가 확실히 됐네요.